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봉오동 청산리 전투 전성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가사를 음미하시며 묵음으로 제창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독립군 영웅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황원섭 부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이해서 홍범도 장군과 1920년 독립전쟁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1920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런 여건에서 임시정부하고 연계돼 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부대들이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한 이 독립전쟁에 대한 소상한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홍범도 장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에 있어서 바로 중심에 홍범도 장군이 서 계십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독립군 부대가 통합을 할 때 본인은 항상 양보하고 통합을 위해서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은 최진도 장군에 비하면 연세가
14살 위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52세고 최진동 장군은 38세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의병투쟁, 독립전쟁 과정에서 나르는 홍범도로 국민적인 신화가 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해서 최진동 장군을 앞에 세웁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은 이와 같이 그 독립에 대한 투철한 그런 신념 때문에 자기의 경륜, 자기의 명예를 양보하고 이런 그 겸손한 양보 정신, 그걸 다시 재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의 이러한 정신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하셨던 그 백의종군 정신하고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동지와 부하들을 아주 중시하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름 없이 희생돼가는 그 수많은 무명의 바로 동지들, 무명의 용사들이 바로 영웅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하나 동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연구해 주신 여러 학자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 임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강정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학술회의가 상당히 저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학술회의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의 연구는 그 역사가 상당히 길은데 대중화되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당히 이게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건지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반성을 해야 될 문제지만 특히 역사학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연구도 상당히 좀 그 이해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도 지역에만 하더라도 한 독립군 단체가 몇십 개씩 얘기하는 사실은 주요한 거로 하면 7, 8개 정도 핵심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그 연구라든가 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행적들 그런 것들이 잘 이게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경우는 상당히 그 왜곡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쟁점을 중심으로 좀 해서 토론 시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좀 하나하나씩 그래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축적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후세들에게 이게 도리 1920년 내지 1920년의 항일 무장 투쟁의 그 모습을 좀 그 그림을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학술회의가 좀 그나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그 선언하는 게 임시정부란 말이에요. 그 임시정부가 거기에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명확하게 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이 독립군운동, 북한도 지역의 독립군운동 문제. 그게 첫 번째 발표가 되겠고요. 봉오동 전투 치르고 그 다음에 청산리까지 도대체 이 독립군들의 동향이 어떻게 된 건가? 이동은 어떻게 한 것이고 거기 주요한 인물들은 또 어떤 그 행적을 보였는가? 이것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청산리 전투에 어떤 관여한 거로 해야만이 나름대로 이제 저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군을 토벌하고 그 기반이 되는 한인사회를 말살시켜서 대병력이 19단 전체가 동원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24단하고 시베리아 7병군하고 그다음에 관동군까지 사면에서 포위들로 들어올 때는 일본군이 엄청난 그 작심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가? 공간적인 범위를 도대체가 청산리 전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좁은 2도구, 3도구, 화룡연의 2도구, 3도구 지역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나자고 이 동쪽에 러시아와 접경 지역까지 크게 잡을 것인지 나머지 부대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분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그분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세훈 선생님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주로 초점을 맞춰 썼고요.
지금 이제 이상훈 교수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새로운 그 관점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올해 이제 전통적으로 이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 이제 군사 쪽에 이제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논문들을 계속 발표를 하시면서 이게 일본의 봉오동 부근의 전투 상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군 추구가 우리 측에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이제 도대체 그 규모라든가 또 전투가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지점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오동 전투에 관해서도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토론하신 세 분께서는 이제 정확히 짚어주실 것 같고 상당히 그 뜨거운 그 논쟁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어떤 이렇게 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약간 그 신화적으로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그런 왜곡된 사실들을 고치는 계기가 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확인할 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진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나마 그래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저기 우리 국민들에게 1920년에 했던 항일무장투쟁 또 봉오동 영투와 청소년 전투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쓰러져 가신 독립군 병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분들을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학술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사회자로서의 어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이숙화 선생, 한국예대에서 계시는 우리 이숙화 선생께서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20년 1월 상해 임시정부의 대정 방침은 내정 통일과 실력 양성에 기반한 그런 독립전쟁론을 발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방침은 국외 우리 동포들을 임시정부 아래 거류민단제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독립군 단체는 임시정부 군무원 아래 두는 그런 것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1920년대 초반부터 만주 및 노령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도 통합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통합운동은 1920년 1월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안창호의 신년연설에서 나왔었던 독립전쟁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 통합운동의 그 시작점을 임시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느냐 아니면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통합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통합운동은 3단 통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6개의 독립군 단체가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민당과 군단이라고 하는 이원 체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립군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력 충돌까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또 이 독립군 통합운동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산리 전투로 가는 과정에서 이 통합운동이 실패의 결과로 실패를 가지고 청산리 전투로 갔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통합이라도 하나의 결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청산리 전투로 이어졌는가 이제 이러한 그 다른 관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이 통합운동의 시작을 임시정부 1920년 1월 3일에 있었던 신년연설에 이제 대정 방침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통합 임시정부에서 1920년을 독립전쟁론으로 선포를 함으로써 그러한 그 국내외를 아울러서 전반적인 그 독립군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점이 있고 그에 반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그러니까 1919년 9월부터 이미 북간도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독립군 단체는 통합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독립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통합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 임시정부에 대한 부분이 19년 9월부터 9월에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 통합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특히 북한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는 각자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통합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정의단에서 출발을 한 이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군단이 통합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9월에 대한군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고요. 대한군정부 수립과 함께 이 군정부는 임시정부의 군무서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북한도의 군정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연대를 만들고요, 또 군표를 작성을 하고 병장에 대한 징집권까지 이제 실시를 하면서 통일주의에 입각한 독립군 단체 통합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국민회가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무렵부터 9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 무렵이 되면 이미 임시정부에서 통합을 주도하기 이전부터 두 단체 간의 이제 알력과 여러 가지 충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합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행 단계로 보게 되면 1920년 1월부터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시정부, 통합임시정부의 대정방침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에서 이 이원화된 통일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과연 이 이원화된 민단과 군단이라고 하는 이원체제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민단과 군단의 어느 쪽이 더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게 조직 재편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움직이로 갈 때는 민단 중심의 이원체제를 구상을 했다. 그래서 민정이 특히 민정에 관해서는 군정기관에서는 절대 간섭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건이 있었고 모병과 군수품 징발 이러한 그 군정과 관련된 내용도 민정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원화에서 민단과 군단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거류민단제 중심으로 하는 민단 중심으로 구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요, 통합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3단 통합은 임시정부 파견원이 오기 전에 북한도에서 진행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실제로 민단과 군단의 이원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근과 왕삼덕을 파견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3단 통합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단 통합에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연구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임시정부와는 무관하게 대한국민회와 홍범도 부대와 그 다음에 최진동 부대의 이제 3단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큰 맥락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주도하고자 했던, 시행하고자 했었던 이원체제에 따라서 이 3단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회가 이 3단 통합에서도 국민회가 민단의 역할을 자처를 했었고요. 최진종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가 군단의 역할을 하면서 3단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3단 통합도 임시정부와 무관한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그런 대정 방침을 수용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3단 통합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 파견원이 왔을 때 더 확대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파견원인 안정근과 왕삼덕이 이 북한도 한바탕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임시정부에서 주도하고자 했었던 통합의 방향과
북한도에 이미 독립군단이 가지고 있었던 자체적인 그런 군비라든가 병력에 대한 문제, 또 자금 모집에 대한 문제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류민단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자 했었던 임시정부의 이런 방침에 독립군단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양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한국민회 같은 경우는 민단 중심 체제로 나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통합을 주도해 나가려고 했었고요. 반면에 대한군정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군정과 이 민단과 군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단 중심으로 독립군이 통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고, 홍범도 같은 경우도 3단 통합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이 3단 통합 이후에 임시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또 어떤 면에서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립군단과 임시정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알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7월 20일에 합의에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안정군과 왕삼덕을 파견원으로 해서 북한도에 도착한 이후에 독립군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원체제에 따른 독립군 통합운동에 대한 회의가 전개가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된 게 6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7월 20일에 이원화에 따른 이제 통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월 20일에 민단과 군단이라고 하는 이원체제로 통합이 되면서 민단은 대한국민회가 대표를 하게 되고요. 이 민단의 고문으로는 이제 임정에서 파견된 이용이 동로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군단은 또 하나의 군단 체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한군정서를 동로군정서로, 그리고 홍범도 부대를 동도 독군서로 해서 두 개의 군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 이 북한도로 들어온 서상열 부대는 동도 파견부라고 해서 처음에는 별동부대의 역할로 3개 군단을 가지고 있다가 안정근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서상열 부대는 동로군정서로 포함이 되면서 크게는 동도군정서와 동도 독군서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7월 20일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쨌든 임시정부에서 주도했었던 그런 이원체제에 따른 또 통일주의에 따른 이런 그 통합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8월 초순부터 이제 독립군 부대가 굉장히 균열 양상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이제 무력 투쟁, 내부 투쟁까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통합이 이렇게 이원화됐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이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옵니다. 일단 대한국민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큰 반발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대한군정서 측에서는 현천묵이라든가 이제 김자진 같은 경우 대한군정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러한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에서의 이제 비판 목소리도 보이게 되고요. 홍범도 부대 쪽에서도 초반에는 이런 그 대한군정서와 통합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나오다가 7월 20일이 되면 별동부대로서 이제 동도 독군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8월 초가 되면은 3단 체제가 이제 먼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최진종 부대하고 대한국민회하고 홍범도 부대의 3단 통합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 8월 초순부터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8월 중순이 되면 홍범도, 그러니까 최진동 밑으로 있었던 부대원들이 다 홍범도 부대 쪽으로 그 비수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홍범도 부대 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 3단 체제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대한국민회 쪽에서는 이제 지회를 가지고 있었고 최진동 쪽에서는 지회가 없는 상황이고 했었기 때문에 이 최진동과 또 국민회에 관해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삼산통합은 결렬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9월이 되면 청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청산리 이동 과정에서 또 대한국민회와 대한군정서 간에 또 무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9월 17일에 청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9월 17일에 동불사를 지나게 되면서 대한국민회와 대한군정서 간에 서로 이제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 군대 우리 내부 간에 민족 내부 간에 총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청산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 과정들을 보게 되면 통합의 과정들은 이루어졌지만 그 통합이 1차적으로 통합임시정부 때부터 안고 있었던 대한국민회와 대한군정서 간의 그런 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정부에서 들고 나왔었던 대정방침을 빠른 시간에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통합의 노력은 거품으로 이제 남게 되고요. 그리고 청산리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에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통합의 결과로서 청산리는 대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이나 또 그런 인식은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과 박사 논문의 이제 중요성은 임정의 어떤 그 통합 방안하고 그것이 북한도 현지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현지 사정과 어떤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통합이 되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데 초점 맞춘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전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하신 김영애 선생님께 지적으로 좀 발표문 토론을 해주시죠. 뭐 이수과 선생님은 뭐 그 만주 지역에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독립군단 여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와서 이번에는 그 시각을 높여서 그 흥분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주 독립군과의 그 통합운동에서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제 이런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보고요. 그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의 주체와 빗정과 주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우리가 이제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이 의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장투쟁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초기 이제 파리 평화회의 때문에 외교 중심으로 갔지만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무장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3.1운동 시기 전환 시기에 그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전부 혈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헌장에도 그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임시 헌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국민 개병제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할 때 신익희는 헌법에다가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완수하자고 하자는 그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9월 12일 날 대한민국 통합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발표되잖아요. 그 임시헌법은 임시헌장에다가 대한국민의회와 통합 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 대한국민의회의 무장투쟁론이 그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시점이 이미 6월에 파리 평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소득 없이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 중심에서 진짜 진정한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된 시기에 이런 것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도산 안창호도 여기 피해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새롭게 통합 임시정부가 주축되면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그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로 왔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무관을 양성했던 이동영이 내무총장, 이시영이 재무총장, 더군다나 그 이동희 선생과 무관학교 동창인 그 노백린이 국무총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통합 임시정부는 자연스럽게 그 독립전쟁론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1920년에 신년은 독립전쟁의 해라는 것을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연설을 누가 하냐면 도산 안창호가 해요. 우리 국민이 단정코 행할사 제1조가 뭐냐면 군사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도산 선생의 그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요즘 기존에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 사실 그게 아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그 중이었다. 당시에 임시정부의 주된 그 주류적인 견해였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독립전쟁론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는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군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이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엔 도산이 내무총장과 국무총리를 대리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주재를 했는데, 이제는 임시정부에서 자기의 역할이 노동국 총판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요. 그게 20년 1월 달에 선전위원회예요. 이 선전위원회 위원장이 도산인데, 이 선전위원회를 왜 만드냐? 국내외 선전활동, 그리고 국내 선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전대원을 파견하는데, 이 선전대원 파견의 전권을 누가 가냐? 그 선전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3월 달에 지방선전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선전대원들이 국내 그러니까 국내에 다 파견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도산의 지시를 받은 특파원들이 국내에 막 들어오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뭘 만드냐? 대한독립군사령부예요. 이게 5월 달에 만들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면 그 천진불변단을 주도하던 박문영, 보성 사람 박문영인데, 박문영이 여기에 와서 상해 와서 누굴 만나면 김철과 도산을 만나서 이걸 만든다고요. 그래서 가서 대한독립군사령부라는 것을 만들고 5월달에 만들고, 5월달에 사령부는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정일치에 따라서 내정통일체계에 의해서 군사와 민사를 같이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주로 세 활동을 하는데, 첫째가 뭐를 하냐면은 이 군자금 각출합니다. 이게 군자금, 이게 민정이죠. 그 다음에 사관생도를 모집을 해서 중국에 보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결사대를 만들어요. 이 결사대가 이게 누가 만드냐? 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결사대를 만드는데 이미 대한군정서도 국내에 지부를 만들어 갖고 암살단이라는 것을 김동수는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밭에 일본 고관 암살과 친일파 처단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암살단 결사대가 같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훈과 그 박문영이 같이 뭉쳐서 그 8월 20일 날 미 의원단 그 남대문역에 올 때 그 일본 고관과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한훈이 잡히면서 이게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주는 누가 관여를 하냐면 도산과 이동희 선생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면 여기 지금 이수가 선생님 그 발제문에 그 안정근하고 전병영 왕삼덕이 파견한 게 4월 28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음력일 거예요. 양력은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그 5월 12일은 이승만이 이제 20년 12월 달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내무부에서 한 보고를 해요, 이승만한테. 거기에 특파원 파견 보고서에, 이승만 문서에 5월 12일 날이라고 나오고,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도산일기에 그 도산이 누구를 파견하려고 도산이 굉장히 자기 뭐라 그럴까,
측근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특파원으로 안전군하고 당초에는 이탁을 파견하려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게 제동이 걸려요. 그리고 저 서간도 특파원에는 누굴 파견하려고 하면은 그 개봉으로 이제 그 이동희는 개봉으로 자기 측근은 개봉으로 파견하려고 해서 그 도산일기를 보면 국무위원회에서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겠다고 뭐 북간도에는 조상섭을 파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동희 선생과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북간도는 도산의 측근인 안정근과 그 다음에 이동희와 도산과도 가까운 왕삼덕이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탁을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서간도는 대신 이동희와 가까운 개봉호 대신 조상섭을 보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 정보 보고를 보면은 이분들 활동하면서 좀 이 임시정부 특파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입장에서 또 안정근이라는 분이 사실 안중근 의사 동생이라고 그랬는지 굉장히 좀 거만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분위기가 좀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보고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간도가 독립군 군단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사는 대한국민의 중심으로 그리고 군사는 대한 군정서 그러니까 북로 군정서 이쪽은 서간도는 한족회 중심으로 그리고 군은 설화군 정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청살리 대첩을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더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3단 연합화 이후의 독립군 통합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홍범도 선생의 역할,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카 선생 말 따로 3단 통합이 이루어져서 봉오동 전투에 정가를 올릴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당시에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홍범도 이 봉오동 전투 당시에 홍범도 선생의 위상은 최진동의 밑에였었다. 왜 그러냐면 노령에서 와서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발언권을 내세울 수 없었고 그래서 대한북로 독군부 부장인 최진동 밑에서 사령관을 했는데 전투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역량이 그냥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한북로 독군부가 최진동 계열하고 확 나눠지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계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따가 우리 조세호 선생의 발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이잖아요. 아니, 봉오동 전투는 이렇게 3단 연합이 이루어져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수카 선생 논문에 보면 6단이 정말 뿔뿔이 흩어졌는데 청살리 전투에서 또 더 큰 전과를 얻었으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런 분열 과정을 통해서 대한국민의 군 중에 일부가 그 안무가 이제 국내 진공작전으로 가서 빠져나가고 최진동은 원래 다시 자기의 그 지역인 봉오동 지역으로 돌아가고 왕초년 지역으로 돌아가고 씀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을 이뤘던 연합을 이루게 된 그 대한군정서, 북로군정서와 다시 세력이 확대된 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각지에서 일본군을 맞아서 싸운 게 아니냐. 이게 저는 거기 그 청살리 대첩의 큰 정가의 숨은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수카 선생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12월 말에 가게 되면 이 대정방침이 마련돼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신년 그 연수하는 과정에도 자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 임시정부 대정방침을 연수를 잘 하시니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이제 해석하는 안창호의 이거를 작품이라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안창호 선생의 독립전쟁론이라는 게 안창호 선생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정방침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쉽게 자기 스타일로. 근데 이제 그게 맹점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명확하게 진짜 독립전쟁을 하자는 건지 준비를 하자는 건지 거기는 안창호 선생 실력 양성론이 개입이 돼 있어요. 아주 깊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광수 선생이 그 독립선진문에 그걸 이제 연장 그 보면은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자기 입장이 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광수의 그 춘원 이광수 입장이. 이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안창호 선생이 이거를 정리됐다, 정립해서 그 발표를 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당시 이것에 입각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관청 만들고, 성일령, 육군 임시군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간호학교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제도적으로 다 완결을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에도. 임시정부는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완벽히 했다는 거고, 독립전쟁이 선포만이나 했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시정부의 대정방침이라는 거는 이미 상당히 지금 봐도 잘 만들어진 건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건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안창호라고 하는 개인에다 돌리게 되면 그게 이제 좀 과소평가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대표 부분에 이 대표 파견 부분에 대한 안창호 일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또 좀 맹점도 있어요. 북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사진 전투전 이전 도대체 독립군 상황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숙화 선생의 경우는 7월 20일 날 어떻게 여기 참가단체는 명확히 나와 있지만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민사 군사 문제에 관한 임시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수행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나름대로 합의가 됐는데 뭐 9월달, 10월달 청사진 전투 진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사진 전투 이전에 독립군이 단결되지 않았다. 연합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분도 김인호 선생님 그 부분은 좀 생각 달리 하는 거죠. 이숙화 선생 말처럼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맞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정가가 나오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큰 정가를 올렸다고 한다면은 두 부대 김자진 홍범도 부대 말고 다른 독립군 부대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우리 포함해서 가능성도 있다. 좋습니다. 토론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고.